청춘 극장 김내성 1권. 인생 도장. 사실 신수가 좋은 영민이었다. 모두 매를 맞기는 했으나 콧등쯤 터지고 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 아닌가. 선생님 미안합니다. 토일렛으로 가서 영민은 세수를 하고 야마모토 선생이 인도하는 대로 트렁크를 들고 2등 선실로 왔다. 전 3등인데요. 괜찮어. 인젠 차표 조사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쩌다가 조사할 오면 그땐 2등으로 고치지. 교실에서 보던 야마모토 선생과는 전혀 딴판의 인상을 받는 영민이었다. 어이, 보이상. 야마모토 선생이 지나가는 보이를 불렀다. 하이. 보이가 왔다. 술 없나? 헤이, 술은 그만 방금 다 나갔는데쇼. 삐루는? 삐루도 없는데쇼. 헤이. 그때 야마모토 선생은 보이의 얼굴을 빙글빙글 쳐다보면서 먼저 10원 한 장을 보이에게 쥐어주며 이건 넣어두고, 그리고 이번에는 10원 2장을 내어주며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 하였다. 헤이, 어디 가봅죠? 보이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바텐더가 있는 대로 가버렸다. 조금 있더니 없다던 정종 한 병과 삐루 4병을 가져왔다. 그리고 다음에 오징어 2마리와 치킨 라이스 2접시를 갖고 왔다. 특별입니다 하였다. 오케이. 맞장구가 제법이다. 조금 아까 취조실에서 영민을 빼느라고 취한 그 책임성 있는 교육자로서의 태도도 그러면 하나의 가식인가. 영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야마모토 선생은 국수주의자로서의 영어 선생을 울리고 학생들을 때려주던 야마모토 선생은 또 어디로 갔는고. 영민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나 또는 소설에 등장하는 하나의 모던 보이 같은 야마모토 선생을 멍하니 바라다 보았다. 어느 것이 야마모토 선생의 참된 자태인지를 영민은 좀처럼 알아볼 수가 없었다. 뭘 그리 멍하니 앉았는가? 자, 한 잔 들게. 사양하면 도리어 쑥스러울까 봐 영민은 삐루를 쭉 들이켰다. 잘 먹는데? 자, 먹었으면 내 잔에도 따라야지. 야마모토 선생은 연거푸 석 잔을 마시고 나서 백군, 없다던 술이 어째 나온 것 같아? 선생님이 돈을 10원씩이나 주셨으니까요. 돈이 아니야. 돈은 돈이라도 그런 돈은 팁이라고 그러는 거야. 팁. 경관을 둘러 매다친 백군이 어째 무사히 나올 수 있었는지 아는가? 선생님이 우연히 나타나셔서. 아니야. 교사만 갖고는 안 되지, 안 돼. 팁을 쥐어줬기 때문이야. 그럼 선생님이 돈을? 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머리를 숙이는 것도 일종의 팁이거든. 백군들의 생활은 말하자면 팁 없는 생활이야. 나에게도 그런 생활이 있었거늘. 아, 청춘이여. 어여뻤던 나의 꿈이여. 야마모토 선생은 얼근히 취했다. 아, 팁 없는 삶을 살아보려다가 살지 못한 야마모토 히데오는. 몇 잔 곱부술에 흐뭇하니 취해버린 야마모토 선생은 깊은 감상에 젖어 변사의 어투로 영탄을 한다. 영민은 예고 없이 나타난 이 돌연한 변모의 원인을 좀처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아니, 오늘 밤 이 연락선 안에 야마모토 선생이 나타난 것부터가 하나의 기적과도 같았다. 선생님, 사직원을 내셨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건 또 누구한테서 들었나? 콘사이스한테 들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뉴스라고요. 사실이네. 정확한 뉴스세. 어째 그처럼 갑자기 사직원을.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나는 누구보다도 백영민을 사랑해 왔었는데 그것은 정말 의외였다. 야마모토 선생이 자기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왔었다고. 그 백영민이가 제일 먼저 나에게 대들었거든. 슬픈 일이야. 침통한 빛이 야마모토 선생의 얼굴을 덮어 눌렀다. 그러면 그 다과회가? 그 다과회가 원인이야. 바로 그 이튿날 사직원을 냈으니까. 교육자. 하하, 내가 무슨 교육자야. 5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나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그 슬픈 공허뿐일세. 주먹을 들고 황국신문이 되라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내선일체? 빛 좋은 개살구지. 그러나 백군, 주먹을 든 것도 말하자면 하나의 인생의 팁이야. 제스처야. 가면이야. 자기의 과거를 조상하는 것 같은 이상한 웃음이었다. 가면이라고요? 영민은 또 한 번 눈을 번쩍 떴다. 젊은 교사의 야망, 학교에서 패권을 잡아보려는 야망을 몰라? 참된 애국자가 일본에 몇 되는 줄 알아? 난무하는 사회의 숨은 일면이 인생 초년병인 영민의 눈앞에 처음으로 전개되는 한 폭의 회화였다. 그러나 50보 100보지. 주먹을 들어도 안 되고 사탕을 내줘도 잘 안 될걸. 다고회 때 보니 아주들 깔끔하던데. 이 총독 정치 30여 년 한 사람의 황국신민을 누가 만들어봤어? 어리석은 일이지. 백군이 아까 그놈들을 왜 매다 미쳤지? 자세, 자. 야마모토 선생이 누워버렸다. 영민도 따라 그 옆에 누우면서 선생님, 처음부터 보시고 계셨습니까? 중도에 봤지. 무신하기를 했어. 학교 도장인 줄 알고. 하여튼 유쾌하이. 하하하. 영민도 같이 따라 웃었다. 동경 가면 미 많이 서게 해주지. 조도전? 조도전 대학이랬지? 네. 조도전은 내 집에서 5분만 가면 돼. 아, 동경. 그리운 내 고향 동경. 얼마 안 있어 야마모토 선생은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평양을 떠난 지 일주야밖에는 되지 않건만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경험한 영민이었다. 키만 크면 어른이냐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겨놓고 사라진 분이며 학교 도장인 줄만 알고 고시나게를 한 사건이며 가면을 벗어버린 야마모토 선생의 인생관이며 그것은 실로 아직 중학교 교복을 채 벗어버리지 못한 영민에게는 너무나 어지럽고도 다채로운 인생 화첩이었다. 코를 골면서 깊이 잠들어버린 야마모토 선생의 의장 없는 얼굴을 영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여다보았다. 그처럼 열렬한 애국주의도 결국은 하나의 생활의 방편이었던가 하고 생각하니 학생들에게 그처럼 미움을 받던 야마모토 선생이 갑자기 측은해졌다. 조선으로 만주로 북지로 등을 처먹으러 갔던 하나의 사기꾼, 갈보장사를 갔던 하나의 뚜쟁이가 뜻을 달하지 못하고 표현이 돌아오는 나고자의 쓸쓸한 모습을 야마모토 선생의 얼굴 위에 그릴 수가 있었다. 영민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튿날 아침 학원에 내렸다. 역 앞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선생이 고쳐 끊어준 2등차표를 가지고 노보리 열차를 탔다. 선생의 얼굴은 어젯밤과는 딴판으로 무척 피곤하고 침울해 보였다. 그 침울을 물리치려는 듯이 반병쯤 남은 정종병을 꺼내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다. 학교를 그만두시면 선생님은 뭘 하시나요? 자, 뭘 할까? 만주로 건너가서 마장 노릇이나 할까? 예?
그렇지 않으면 시나 읊지. 시라고요? 왜 나는 시를 모르는 줄 알아? 그러나 선생님은 문학하는 사람을 그처럼 낮추 평가시면서 아, 저 콘사이스 말인가? 그건 말하자면 나의 제스처야. 제스처라고요? 교장이 문학을 극도로 싫어하거든. 그래서 교장에게 보조를 맞추느라고 아니 실토를 하면 나는 문학에 실패를 한 사람이야. 그래서 문학한다는 사람을 보면 공연히 눈에 횃불이 서서 선생님이 문학을요? 영민은 또 한 번 놀랐다. Yes, literature was all my passion. 그렇다. 문학은 나의 열정의 전부였다. 영민은 또 눈을 크게 뜨면서 아니, 선생님은 영어 폐지론자가 아니세요? 응? 하고 한바탕 웃어대며 모두 시국의 요청에 응한 거지 뭐야. 아니, 실상을 말하면 나는 학교 쪽부터 영어를 잘못했어. 그래, 영어 교사들이 영자신문 같은 것을 들고 다니는 걸 보고 화가 치밀어서. 야마모토 선생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또 벽나팔을 분다. 아, 웃어버리지 못할 가면의 인생이여. 투쟁의 생활이여. 이튿날 아침이다. 유과마를 지나면서부터 창밖의 소음이 보이는 듯이 갑자기 어지러워졌다. 그림 엽서로만 보던 대동경의 한 토막 한 토막이 드넓은 빌딩들을 배경으로 마치 파노라마인 양 눈앞에 전개된다. 아, 동경. 문화의 도시 대동경. 영민의 가슴이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윽고 동경역에 내린 영민은 그 홍수처럼 밀려나가는 어지러운 사람의 물결 속에서 눈물 젖은 운옥의 가엾은 자태를 문득 환상에 그림 그려 보았다. 운옥이 용서하라. 그러나 그 운옥이가 캄캄한 절망 속에서 애국가를 부른 사상범으로서, 박준기를 죽인 살인범으로서 관원의 눈을 피하여 정처 없는 유랑의 길손이 된 줄을 영민은 물론 몰랐다. 백군, 저것이 사랑의 환내 빌딩. 거의の 마루비루 아노마도 아따리 나이 때 후미까고 히도모 아르소. 저 들창가에 울면서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다. 야마모토 선생은 자기 중학 시절에 유행하던 동경 행진곡의 한 구절을 빌어 그 거대한 건물을 소개하였다. 처녀 항로. (4년이라는) 세월은 지나고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하겠다. 더구나 청년기에 들어서는 무렵에 있어서의 4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은 결코 단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졸업장을 한 장씩 움켜쥐고 교문을 나설 때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아름씩 품었던 그 막연하고 커다란 희망이 차차 그 정체를 나타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일전쟁이 일어나고 물자는 점점 핍박해지고 인심은 차차 불안해졌다. 그때까지도 강 건너 화제쯤으로 생각하던 전쟁이 아니었던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리는 미일 대항전의 권투 시합쯤으로 생각하고 1승 1패에 1비 1희 하면서 손뼉을 쳐가며 구경하던 조선 사람에게도 전쟁이라는 것이 직접 피부가 아프도록 가까이 접근해왔다. 그것은 조선 징병제 실시였다. 36여 년간에 걸친 물질적, 정신적 노예 생활에는 인제는 어지간히 마비되었던 민중의 덩어리도 직접 자기들의 뼈를 깎아내고 피를 뽑아내려는 이 무서운 제도 앞에 태연자약하였다. 글쎄, 누굴 위해 죽는 거냐 하는 증오의 불덩어리가 가슴속에서 이글이글 타올랐다. 그러나 그 증오의 불덩어리는 다만 가슴속에서 타오를 뿐 그것을 입으로 힘차게 토해버릴 방도를 모르는 민중의 불덩어리였다.
그러한 4년이 젊은이들에게도 흘렀다. 그래서 자기의 희망이 너무 컸던 것을 느끼고 그것을 수정하는 합리주의자도 있었고 너무 황당했던 것을 깨닫고 전연 방향을 달리하는 단념주의자도 있었고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끝끝내 버리지 않는 이상주의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합리주의자건 단념주의자건 이상주의자건 간에 모두가 한결같이 당면한 초미의 문제, 그것은 청춘이었다. 아니, 청춘의 열정이었다. 젊은이들의 그 타오르는 청춘의 열정을 대체 어떻게 발산시키느냐.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인생의 출발은 실로 거기 있었다. 그의 섣달 상순 어떤 날 오후였다. 젊은 개업 의사 김준혁 박사는 항상 입어오던 국민복을 벗어버리고 다갈색 중절모에 새 넥타이를 메고 동경서 겨울방학에 귀국하는 오유경을 맞이할 심으로 경성역에 나갔다. 아까 오정 때쯤 해서 유경에 붙인 오창윤 씨로부터 유경이가 오후차로 온다는 전화를 받은 김준혁이었다. 똑똑히 말은 없었으나 마중 나가라는 뜻임에 틀림없었다. 오시댁에서도 짐을 건사할 하인이 한 사람 나간다고 하였다. 그 하인을 개찰구 옆에 세워두고 김준혁은 사람을 통하여 손에 넣은 입장권으로 홈에 들어갔다. 그동안의 유경이가 얼마나 변했을까. 2년 전 동경 매지로 여자대학 영문과에 입학한 유경을 지난 여름에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렸을 적부터 유경의 성장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준혁이다. 작년까지도 이마에 솜털이 보르르하니 났던 유경의 어딘가 좀 날카로운 얼굴을 준혁은 생각한다. 차가 우르렁거리며 홈 안에 들어왔다. 준혁은 얼른 2등 객실 앞으로 뛰어가서 들창으로 손을 내젓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쭉 훑어보았으나 유경의 안경 쓴 갸름한 얼굴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수상하였다. 준혁은 하는 수 없이 객실로 들어가 볼까 하고 한 발을 승강구에 올려놓으면서 무심중 저편 3등 객실 앞을 바라다 보았다. 유경이가 아닐까. 그러나 유경이가 3등 차를 타고 올 리는 전혀 없었다. 짙은 남빛 외투에 같은 빛 베레모를 쓴 호리호리한 여자가 지금 들창문으로 보스턴백을 내주는 사각모를 쓴 어떤 대학생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멀리 보였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승강구에 올려놓았던 발을 내리우며 그리로 걸어갔다. 그때 여자는 학생과 작별의 인사를 다정히 나눈 후에 이리로 깡충깡충 걸어오다가 준혁 오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을 내저으면서 탄력 있는 발걸음으로 뛰어온다. 아니, 3등차를 탔어요? 준혁은 보스턴백을 받아들었다. 네, 왜요? 유경은 웃으면서 준혁을 쳐다본다. 1등차를 안 태워준다고 밤새도록 울어댄 건 누구였죠? 하고 유경은 웃음을 깨물면서 어떤 진실한 학도가 말하길요. 2등차만 타고 현해탄을 건너댕기는 건 비겁한 자의 행동이라고 평했답니다. 비겁한 자의 행동? 어째서요? 인생의 도장을 눈 감고 지난다고요. 난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오빤 거죠. 사람의 배나 째고 다리나 째구려야 제일 쉽죠. 문학을 하면 사람이 건방져져서 큰일이야. 층층대를 올라가던 유경이가 준혁의 구두 발등을 하이힐로 꾹 밟아주었다. 아야, 어디 집에 가서 봐요. 내 발 없었더라면 층층대 밟을 뻔했군. 근데 왜 자꾸 나 배가 아파요. 한겨 지나다 끈 구두코를 문질러 버리지요. 난 정말 배가 아파서 그러는데. 3등차를 타니까 그런 병이 걸리지. 주제 넘게. 3등차를 타서 주제가 넘음 인제부턴 동경거정 걸어댕기죠. 아, 정말 아버지랑 어머니랑 안녕하시죠?
왜? 좀 더 있다가 안불하시지 않고? 너무 이른걸? 유경이가 또 구두발을 들었다. 안 될걸요, 이번엔. 아까는 기수빈이 욕을 받지만도. 집에 가서 봐요. 안경 속에서 유경의 눈이 헬긴다. 그러나 두 눈꼬리가 예쁘게 웃는다. 집에 가서 어디 배나 좀 봅시다. 외과 의사에게 배를 뺐단 또 쭉 째라고요. 잘못하면 째일 뺀지도 모르지. 아, 정말 맹장이 어느 편에 있죠? 바른 편. 유경이가 놀래는 바람에 준혁도 얼굴을 가다듬는다. 바른 편 불두덩 위를 꼭 눌러봐요. 누름 더 아파요. 빨리 갑시다. 이번엔 준혁이 편에서 서둘러댔다. 개찰구를 나와 진표를 하인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택시를 탔다. 아현동 꼭대기에 있는 오창윤의 집은 으리으리하게 호화로웠다. 양식과 조선식과 일본식을 절충한 이 저택의 주인 오창윤은 젊은이처럼 왕성한 정력과 건강을 가진 50객이다. 조선에도 징병제도가 실시된다는 기사가 신문지상에 발표되던 날, 바로 그 이면에는 정력이 전륜한 오창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황송하게도 대군의 부르심을 받은 광명에 빛나는 반도의 젊은이들에게 고함하고 민중을 전쟁으로 끌고 나간 오창윤이었다. 그러한 기사를 충혈된 눈동자로 읽는 아들 가진 아버지 어머니는 눈앞이 갑자기 아찔해지는 것 같은 공포와 경련을 전신에 느끼면서 이들은 아들이 없는 게지 하였다. 그렇다. 오창윤은 아들이 없다. 무남동녀 외딸이 유경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친구의 아들 김준혁을 자기 아들처럼 돌보아준 오창윤이다. 별로 이렇다 할 정치적 색채를 가진 오창윤도 아니건만은 금광으로 천금을 얻고 보니 일약 명사가 되었고, 명사가 되고 보니 어느덧 민중의 지도자로 떠받쳐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오창윤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자기가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도 운인 게지 하였다. 유경은 안방 침대 위에 누워서 김준혁 박사의 진찰을 받고자 옷구름을 끌렀다. 너 차에서 뭘 못 먹을 걸 먹지 않았느냐? 어머니가 살뜰히 걱정을 한다. 그러나 유경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여자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밖엔 없지 않은가. 남편과 의사와. 유경은 천정을 비둘기처럼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자기의 밑배를 꾹꾹 눌러보는 준혁의 손바닥에서 하나의 뚜렷한 이성을 감촉했다. 그럼 준혁은 뭘까? 단순한 하나의 의사인가? 남편 될 인가? 유경의 감각이 좀처럼 결론을 못 짓고 망살거린다. 그 두 가지를 다 합한 것 같은 간지러운 피부였다. 그 순간 유경은 아까 정거장에서 헤어진 배경민의 얼굴을 문득 천정 위에 보았다. 아야. 준혁의 손이 왼편 쪽을 누를 적엔 가만히 있던 유경이가 바른편 쪽을 누르니까 까무러치게 소리를 쳤다. 아이고, 거기 누르지 말아요. 벨이 터질 것처럼 아파요. 준혁은 한참 동안 유경의 신선한 피부를 묵묵히 어루만지다가 이윽고 머리를 들었다. 유경의 어머니가 준혁의 침통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묻는다.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수술을? 아니, 벨 쨘단 말이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놀랜다. 네, 급성 맹장염입니다. 그러나 유경은 별반 놀래지도 않는 얼굴로 준혁의 그 믿음직한 표정을 빤히 바라볼 뿐이다. 그럼 사모님, 곧 병원으로 갈 차비를 해주십시오. 전 사랑으로 나가서 선생님께 여쭙고 오겠습니다. 하고 걸어나가다가 유경을 돌아보며 말했다. 염려할 거 없으니 안심해요. 준혁의 뒷모양이
오늘처럼 믿음직하고 탐탁해 본 적이 없는 유경이었다. 아니, 오자마자 이게 웬일이냐. 어머니가 울먹울먹하며 다가들었다. 수술실에서 생긴 일. 파출부로서 출장 간호를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3주일 동안 청량리 밖 어떤 환자의 집으로 출장 명령을 받은 운옥이었다. 운옥은 만반의 준비를 차리고 김준혁 박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1시간 후에 돌아온다는 준혁은 2시간이 넘어도 돌아오지를 않는다. 간호에 대한 상세한 주의는 오늘 아침 준혁에게 받은 운옥이니까 운옥이가 지금 준혁을 기다리는 데는 다만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수하 사람으로서의 인사가 남았을 따름이다. 운옥이 진찰실로 들어가 처방지에 간단한 글자를 남겨놓았다. 선생님 돌아오시길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그만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선생님이 주신 주의의 말씀 명심하여 정성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때때로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허운옥 올림. 병원을 나선 운옥은 검은 가방을 들고 광화문 통해서 동대문행 전차에 바로 올라탔을 때 유경 모녀와 준혁을 실은 자동차가 김준혁 외과 앞에서 멎었다. 처음에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과장의 수술을 받으려고도 생각해 보았으나 임상에는 자신이 있을 뿐더러 사랑하는 유경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이고 싶지 않은 준혁이기도 하였다. 이윽고 유경은 수술대에 오르고 어머니는 식모밖에 없는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흰 가운에 가제 마스크를 한 준혁이가 진찰실을 나오다가 문득 운옥의 글씨를 처방지 위에 보았다. 간호부라기보다도 준혁의 비서요 가정부인 운옥이었다. 수술실로 들어갔다. 세 사람의 간호원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담 절반과 바닥에 타일을 깐 수술실 한복판에 유경은 고스란히 누워서 천정을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준혁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 죽음 어떡하나. 조용한 방 안 타일 위에 맑은 물이 한 방울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한마디였다. 그 희고도 싸늘한 타일처럼 이지적인 유경에게도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나 죽음 화장을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 좀 그만해요. 서양선 먼 여행을 갈 때 맹장 수술을 하고 떠난다는 말 못 들었어요? 하긴 그렇기도. 흰 가제가 유경의 눈을 가리웠다. 코와 입에도 두터운 가제가 올려놓인다. 에텔이 한 방울 한 방울 가제 마스크 위에 떨어진다. 하나 둘 하고 셋이요. 하나 둘 셋. 그 냄새 지독한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에텔의 강렬한 냄새에 기가 탁탁 막힌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의식이 점점 희박하고 몽롱해져 가는 것을 유경은 깨달았다. 21, 22, 23. 눈을 가리운 가제를 획 잡아벗기고 죽기 전에 한 번 더 세상을 보고 싶은 충동이 무섭게 일어났다. 27, 28. 난 죽음 몰라. 어서 세요. 29, 30. 31, 32, 30. 거기서 유경이의 희미하게 남았던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죽은 듯이 고요한 방 안, 유경의 숨소리만이 쌕쌕 들린다. 신경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다만 하나의 육체로서의 유경의 몸뚱이가
죽은 듯이 수술대 위에 조용히 눕혀져 있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가리운 백포 사이로 대리석처럼 희고 알리 난리 난 피부를 가진 복부의 일부분이 밝은 전등 밑에서 호흡을 할 때마다 아래 위로 조용히 움직인다. 아직 남성을 모르는 이 신선하고도 신비로운 처녀의 육체의 일부분을 비록 동성인 간호원들에게도 준혁은 보이고 싶지 않도록 아끼는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노출 부분을 좁게 하느라고 준혁은 애를 썼다. 메스. 준혁은 간호원의 손에서 메스를 받아쥐고 바른편 복부 불두덩 위를 한치 반가량 빗빗이 내려쬐다. 순결한 빨간 피가 주르르 흘러내려 가재를 적신다. 준혁은 재빠른 솜씨로 혈관 대여섯 개를 코엘로 꼭꼭 집어넣은 후에 절개 부분에 손가락을 쓸어 넣어 맹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맹장은 곧 손에 잡혔다. 꺼내보니 손가락만한 맹장이 절반이나 심물두둑하니 곪아있는 것이다. 준혁은 곧 환부를 가위로 잘라낸 후에 맹장이 붙어있던 대장을 바늘로 꿰맸다. 그리고는 절개 부분의 일부분만 남겨두고 복막과 근육과 피부를 꿰매기 시작하였을 때였다. 죽은 듯이 숨결만 쌕쌕 들리던 유경이가 뭐라고 중얼거리지를 않는가. 인생이란 뭐야. 아름답게, 예쁘게 인생은 살아야 해요. 강렬한 마취에서 깨어날 때 환자들은 곧잘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준혁은 빙그레 웃는다. 간호원들도 쿡 하고 웃음을 깨물었다. 아름다운 내 인생, 그걸 좀 더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거지 뭐야요. 내 아름다운 꿈을 담뿍 싣고 그이는 훨훨 북쪽으로 떠나갔지요. 빙글빙글 웃으면서 수술을 하던 준혁이가 후딱 머리를 돌려 환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눈과 코에 가재를 대인 유경의 얼굴은 호수처럼 조용하다. 그이는 내 꿈을 송두리째 가져가니하여. 글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 나쁘담. 꿈이 왜 나빠요. 글쎄. 배경민, 내 아름다운 꿈을 고스란히 가져간 배경민. 준혁은 문득 수술하던 손을 멈추었다. 얼굴빛이 험악해진다. 그 험악해진 얼굴로 간호원을 돌아다보았다. 킥킥하고 웃으려던 간호원들도 준혁의 심상치 않은 안색을 발견하자 꿀꺽 웃음을 삼키며 표정을 가다듬는다. 그 바람에 준혁도 자기 얼굴이 예상 의외로 험악해진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안색을 부드럽게 풀어버렸다. 유경은 인젠 말이 없다. 남겨놓은 구멍으로 약을 묻힌 긴 가재를 쓸어 넣은 후에 솜을 덮고 간호원들로 하여금 붕대로 배를 동여매게 하였다. 수술은 끝났다. 준혁은 환자의 눈과 코에서 가재를 치우고 어린애처럼 무심히 잠들어 있는 유경의 조용한 얼굴을 언제까지나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섰다. 얼마나 지났는고. 유경은 자기 배 위에 무슨 육중한 기관차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 같은 둔통을 느꼈다. 기관차가 내 배 위를 지나갈 리는 없는데 하는 생각과 동시에 째깍째깍하는 무슨 금속성 소리가 멀리서 들리었다. 그때야 비로소 유경은 저건 가위 소리. 옳지. 내가 수술을 받고 있는 게 아니야. 하였다. 30몇 가지 새인 것이 인제 방금 같은데 구역질 나는 것 같은 둔한 아픔이 밑배 위에서 목처럼
푸들푸들 흔들리기를 또 얼마 동안. 유경은 반짝 눈을 떴다. 눈 위에 올려놓았던 가재가 어느덧 지워져 있었다. 아, 이제 깼어요. 땀이 구슬처럼 뚝뚝 흐르는 준혁의 웃는 얼굴을 유경은 눈앞에 발견하였다. 유경은 한참 동안이나 준혁의 그 씩씩한 얼굴을 말똥말똥 바라보다가 후후 하는 긴 한숨과 함께 백포 밑으로 손을 살그머니 내밀며 준혁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다 땀에 흐뭇하니 젖어 있었다. 그러한 흐뭇한 감정이 유경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적시는 것 같았다. 간호부들은 물러가고 없었다. 문을 꾹꾹 닫은 수술실 안은 여름처럼 더웠다. 준혁은 정한 가재로 유경의 땀방울이 맺힌 흰 얼굴을 닦아주면서 기분이 좀 나쁘죠? 구역질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수고하셨어요. 감사의 마음이 유경을 사로잡는다. 유경은 당황히 준혁의 손바닥에 쥐어졌던 자기 손을 백포 안으로 거두어 넣었다. 이거 보아요. 준혁은 조그만 놋접시 안에서 새끼손가락만한 무슨 물체를 핀세트로 집어 보이었다. 그거 지금 잘라낸 거야요? 얼른 보니 신물툭한 무슨 벌레 같았다. 5시간만 더 경과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조금 아까까지도 자기 육체의 일부로서 자기의 피가 순환하던 그 조그만 물체를 이상한 느낌을 가지며 유경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병실 준비가 됐습니다. 간호부가 두 사람 들어왔다. 그럼 속히 병실로 모셔. 유경씨,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네. 배가 쑤시듯이 아프다. 간호부 두 사람이 수술대를 밀고 끌고 하여 복도로 나가니 거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심 뜬 얼굴로 서 있다. 어머니, 유경아 하는 광경을 내버려 두고 준혁은 오창윤 씨 앞으로 다가서며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하긴 서양 사람들은 맹장을 자르고 여행을 떠난다고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갑자기 늦바람을 핀다는 오창윤의 정력적인 아래턱을 조금 불쾌한 얼굴로 바라보는 준혁이었다. 작년처럼 건강한 벌거스레한 목덜미가 준혁의 도덕적인 감정을 자극한다. 깨끗한 병실이었다. 유경은 침대에 누워서 무심중 준혁을 생각한다. 그인 내 육체의 절반 이상을 본 사나이. 자기와 준혁의 사이를 점점 더 가까이 하기를 운명이 강요하는 것 같았다. 연애 화첩. 아버지. 응? 나 돈. 돈은 또 못하련? 눈깔 사탕 사 먹게요. 요것이? 그러면서 아버지는 귀여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딸의 턱 아래를 만져본다. 안 주면 난 울 테야. 정말 울 테야. 딸은 자기 팔굽이로 아버지의 넓적다리를 힘껏 누르면서 몸을 기댄다. 정말 울 테야. 요것이 정말 아버지를 녹이네. 딸한테 녹으면 좀 어떠우? 그러마, 네 눈깔 사탕값 대주는 맛도 묻어나더라. 아이, 좋은 아버지야. 그래도 네 눈깔 사탕값 너무 비싸더라. 비쌈은 좀 싸게 하죠 뭐. 단굴인데. 그럼요. 아버지가 슬그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준다. 이게 몇 장이죠? 5장. 좋은 아버지야. 아야야. 야, 사람 본다. 아버지가 그러면서 넓적다리를 부비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친족법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딸의 대화가 아니다. 명월관 아랫목 모본담 보료 위에서 바꾸는 아버지와 딸의 재롱스런 대화였다. 장안의 일색이 장안의 구두쇠를 녹이는 풍경이로구나. 저편에서 역시 기생을 끼고 술을 먹던 중늙은이가 야유를 보낸다. 장안의 일색이란 박춘심을 이름이요 장안의 구두쇠란 오창윤을 말합니다. 한 해에 몇 번씩 총독부 고관 현직과 민간 측의 명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연회 중의 하나였다. 얼굴 잘난 기생, 소리 잘하는 기생, 춤 잘 추는 기생들이 세류 같은 허리를 꼬며 없다던 물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주지육림 사이를 호첩처럼 오락가락 한 고비를 넘어선 연회석 이 구석 저 구석에서는 가끔가다 늙은이들의 짙은 러브사인이 곧잘 벌어지곤 한다. 아가, 이리 좀 오너라. 오창윤이가 딸을 부르는 소리다. 아버지, 나 불렀어? 맞은편에 앉은 무슨 국장이라는 일본인에게 술을 따르던 춘심이가 오창윤을 힐끔 돌아다 보았다. 술 마저 따르고 이리 좀 오너라. 나 눈깔사탕 이젠 그만 먹을래요. 오창윤은 베개를 팔꿈치에 고이고 보료 위에 비스듬히 누우면서 그래 버릇하면 못 쓰느니라. 그 말에 춘심은 냉큼 와 앉으며 내가 아버지를 박대했었군. 춘심아, 네. 너 인젠 기생 노릇 그만하렴. 이런 때 평양기생은 대답을 안 하는 법이다. 대답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아버지가 과히 싫지는 않느냐? 아니요. 의외로 조용한 대답이었다. 잘 생각해 보려무나. 나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오창윤의 손바닥에서 자기 손을 살그머니 춘심은 뺐다. 별은 땄다. 확실히 행운의 별이었다. 탑골동 구석에서 노름꾼들만 바라보고 자란 분이로서는 확실히 호화로운 출세였다. 세상에 오창윤이가 아닌가. 돈이 없나 세도가 없나 내가 바로 그 오창윤 씨의 소실. 토일렛에서 화장을 고치며 춘심은 생각한다. 그러나 벌써 들어앉기는 아까운 청춘이야.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자기의 피부가 청춘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예쁘다. 뭘 그리 좋아하세요? 등 뒤에서 손수건을 들고 섰던 보이 녀석이 벙글벙글 웃는다. 누가 좋아할랬게? 그러면 모를 줄 알아요. 여기 가만히 서서 화장하시는 것만 봐도 다 알죠. 한턱하세요. 맞았어. 그럼 한턱하지 뭐. 지갑에서 10원짜리 한 장을 꺼내준다. 고맙습니다. 이래서 자꾸만 아씨들과 농담을 하게 됐죠. 춘심은 손을 씻으면서 내게도 청춘이 있었나 하였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였다. 부산행 급행열차, 밤바람이 회오리치는 캄캄한 승강구에 달빛이 비끼고 밤새도록 군밤만 말없이 까던 밤. 그것도 청춘일까? 그것이 청춘이라면 너무나 구슬픈 청춘이었다. 소리에도 안 그랬어. 속절없는 청춘이라고. 일장춘몽이라고. 정말로 일장춘몽과도 같은 낡은 기억이었다. 4년이라는 세월이 그리 길지는 않건만 화류계의 4년에는 10년과 맞잡히는 인생의 유전이 숨어 있었다. 그 격동하는 유전 속에서 춘심은 영민을 잊었다. 잊을래서 잊은 춘심은 아니다. 큰 물결, 작은 물결이 쉴 새 없이 희롱하는 해변가의 조그만 모래알과도 같은 춘심의 생활이 아닌가. 한 발 한 발 깊은 바다 밑으로 굴러들어가는 춘심이었다. 그러한 춘심이더러
낡은 기억만을 안고 있으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는 동안에 적으나마 신선한 정열이 춘심의 무기력한 생활을 수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확실히 적은 물결이었다. 그러나 신선한 물결 같았다. 신선하기 때문에 춘심은 마음을 놓고 그 적은 물결에 희롱을 받았다. 그 신선한 물결의 이름을 신성호라 불렀다. 보이가 들고 있는 손수건에 손을 닦으면서 저 맨 끝방에 지금 태양출판사 사장들이 와 있잖아요. 네, 면합시오. 나 저 신선생 좀 불러줘요. 신선생 이름 알아요. 네, 잠깐만 기다립시오. 보이의 발자국이 한결 가볍게 달린다. 이윽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춘심이의 등 뒤에 미모의 청년이 한 사람 나타났다. 기름도 바르지 않은 긴 머리털을 되는 대로 뒤로 제껴 넘긴 것이 어여쁜 용모와 도리어 조화가 맞는 청년이었다. 아, 춘심이 어떻게 됐어? 춘심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채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안 됐어? 춘심은 돌아서며 허리춤에서 100원짜리 5장을 꺼내 청년의 양복 웃주머니에다 꽂으며 비웃는 것처럼 말했다. 걸작은 언제 쓰는 거요? 글쎄, 좀 더 기다려요. 걸작이 그처럼 밥 먹듯 되나? 중학생 때 콘사이스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지던 신성호였다. 콘사이스, 아니 인젠 신성호라고 불러야겠다. 신성호와 박춘심은 슬리퍼를 끌고 정원으로 내려섰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수목 사이로 조그만 못이 희끄러미 내다보인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못 있는 대로 걸어갔다. 춘심은 목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조약돌 하나를 주워 물 위에 던지면서 상호 씨, 응? 청춘이란 요것뿐이요. 조약돌이 첨벙 못 가운데 떨어진다. 달 없는 밤이건만 초롱 같은 별이었다. 물 위에 놀러 내려왔던 조그만 별들이 조약돌에 놀래어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파들파들 떨고 있다. 꿈이 너무 많았었던가 보지? 성우는 담배를 피워물고 못가를 어정거린다. 후 하고 춘심은 한숨을 꺼질 듯이 내쉬며 성우씨, 응? 나 들어앉아도 괜찮소? 들어앉다니? 그만한 말귀도 모르고 소설은 또 무슨 소설을 쓰겠다고. 나 담배. 성우의 입에서 담배를 빼물며 나 성우씨 걸작을 쓰는 걸 보고 들어앉을까 했었지만 사람의 일이란 어디 마음대로 돼야죠. 아, 어디 좋은 이가 생겼나? 그만하면 괜찮어. 누군데? 아현동 사는 오창윤. 아, 저 오창윤 씨? 성우는 춘심의 생각 많은 얼굴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타오르는 눈이었다. 아이, 귀여워. 춘심은 일어서며 돌 위에 앉은 성우의 두 볼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화났어? 성우는 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아니, 그럼 왜? 내 뭘 했어? 눈물이 이처럼 글썽글썽. 기뻐서? 뭐가 기쁘긴? 춘심의 출세가 요것이? 춘심은 저고리 고름으로 성우의 눈물을 찍어낸다. 울면 난 싫어. 누가 울긴 어린애인가? 에이, 귀여워. 담배를 빼앗은 춘심의 젖은 듯한 빨간 입술이 성우의 볼을 무섭게 스친다. 화류계란 그런 거야. 그런 거래도. 춘심이, 나의 청춘을 수놓았던 춘심이.
나의 고적한 영혼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춘심이. 나 그만둘 테야, 그럼. 무엇을? 들어앉는 것 말이야. 그건 안 되지. 춘심인 춘심이로서 출세를 해야만 되니까. 신성호는 격렬한 충동에 사로잡혀 몸을 벌떡 일으켰다. 이 고독한 감격과 쓸쓸한 정열을 구사하여 나는 걸작을 써야만 한다. 강렬한 창작력이 무서운 기세로 발동하는 순간을 성호는 느꼈다. 나 그때를 손꼽아 기다릴 테야. 그러면서 춘심은 신성호의 가슴에다 얼굴을 파묻으며 애끓는 포옹 속에서 포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포옹이었다.